이혼하자. 남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결혼 3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 4시 건물 복도에 혼자 앉아 걸레를 짜고 있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72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저는 공무원 남편, 효도하는 자식, 교회 권사님이라 불리던 평범한 삶을 살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은비진 생편지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예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저축한 돈 1억 5천. 합쳐서 3억 5천만 원. 33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금 150만 원 합쳐봤자 210만 원이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통장에 3억이 넘게 있는데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젠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원비 많이 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매일 밤 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였어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얼굴에 고민이 가득하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거든요. 권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몇 년 전엔 똑같았어요. 남편 퇴직하고 한동안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귀가 쫑긋했습니다. 권사님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놀라 물었어요. 500만 원이요?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거든요. 사무실을 회사들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화면에 깔끔한 새 건물 사진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가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부에서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밀어주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은 3억까지 올랐어요.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어요. 2억 5천을 투자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교회 집사님들 몇 분도 하고 계시고 분양하는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조카분이에요. 다들 교회 다니신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 남편이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지식산업센터라고 있는데 사무실 월세 받는 거래. 한 달에 150만 원씩.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고 계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안전해? 교회 분들 여러 명도 지금 하고 계신데. 다들 좋다고 하시고.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알아나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분양 담당자 연락처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작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금방 마감된대요. 빨리 연락해보세요. 집에 와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흘 뒤 수요일 오후 2시.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설레서 잠이 안 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으면 연금 합쳐서 300만 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손 안 벌리고 손주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가 됐어요. 남편과 함께 상담 장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점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남편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주소는 맞는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공장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불안했어요. 그런데 분양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빼곡했어요. 다들 저희처럼 중년 부부들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모습에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미소가 따뜻했어요. 악수를 청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요즘 문의가 너무 많아서요. 벽에는 큰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조감도가 보였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넓은 로비, 깔끔한 복도.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대기업 건물 같았어요. 그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GTX역까지 도보 5분, 강남까지 30분, 7호선 연장 계획, 신도시 개발 예정지.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교통이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회사들도 모이니까요.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환하게 웃더니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짜 계약서였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도 선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어요. 2호실은 180, 여기는 150, 이쪽은 200 받고 계세요. 그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번 주 안에 계약 안 하시면 물건이 다 나갈 거예요. 지금 대기자만 10명이 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채만 사시면 아쉬워요. 세 채 사시면 월세만 한 달에 450만 원이에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채당 2억 4천만 원이면 세 채는 7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은 계약금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완공 후에 잔금으로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계약금은 얼마예요? 총액의 10% 7,200만 원이면 돼요. 계산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완공 후에 낼 잔금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완공되면 건물담보로 은행 대출 충분하게 바로 나와요.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낮을 거고요. 그리고 월세 들어오면 이자는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계산이 딱 떨어졌습니다. 월세 450만 원이 들어오면 이자 내고도 남잖아요. 그날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7,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이체 완료가 떴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남았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면 한 달에 450만 원이 들어올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어요. 잘한 것 같아. 저도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걱정 없겠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을도 저렇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을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계약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예요. 공사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한 번씩 갔어요. 철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저 안에 우리 사무실 3개가 있어. 생각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씩 받을 우리 노후가 저기 지어지고 있구나. 현장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내년 가을쯤이면 완공이겠네. 그러면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금리 올랐네. 괜찮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아파트 얘기지 사무실은 다르잖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였어요.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인사를 나누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권사님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렇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엔 그렇게 밝으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우리는 위치가 좋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권사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권사님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대.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건물은 다르잖아. GTX도 들어오고. 맞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022년 잔금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건물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어요.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분양사무소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북적였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만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입주 일정 확인하러 왔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네, 10월 말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잔금 납부 일정 안내드릴게요. 한 채당 중도금이 7,200만 원, 잔금이 14,400만 원이십니다. 세 채시니까 총 6억 4,800만 원이세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제가 되물었어요. 6억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서에 나와 있으시잖아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듣고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나와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금 시세로는 한 채당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채당 1억 4,400만 원이니까 세 채면 4억 3,200만 원 정도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6억을 내야 하는데 대출이 4억 3,2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2억 1,60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통장에 2억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출에 우리 돈을 합치면 계산상으로는 남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있는 돈으로 해결은 되겠는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지? 제가 대답했어요. 월세 들어오면 되잖아. 맞아. 한 달에 450만 원 들어오면 이자 내고도 남는다고 했잖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정말 월세가 바로 나갈까?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드디어 입주가 시작됐어요.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4억 3,200만 원이 나왔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보탰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이체 완료가 떴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천만 원. 3억 5천만 원이었던 우리 전 재산이 6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월세 들어오면 다 해결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새 건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 개의 사무실을 다 둘러봤어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걸으며 다른 호실들을 봤어요.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호실은 언제 입주하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계약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문의는 좀 있는데 계약까지는 안 이어진다고 하네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주하면 바로 월세 계약 들어오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문의는 좀 뜸한 편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갈까요? 직원이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빠르면 한두 달, 늦으면 반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반년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듯 말했어요. 네, 요즘 공실이 좀 많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반년 동안 월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대출 이자는 누가 내지? 남편에게 말하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분양 사무소에서 그러는데 요즘 공실이 많대. 남편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말했습니다. 임대 보증 제도 있잖아. 6개월 동안 월세 못 받으면 회사에서 대신 준다고 했잖아. 그때 생각났어요. 계약 당시 이야기했던 임대 보증 제도.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임대 보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이 첫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이자 납부 예정. 234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출 4억 3,200만 원에 연 6.5% 이자. 한 달에 234만 원씩 나가는 거였어요. 여기에 관리비 135만 원까지 합치면 369만 원. 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에서 220만 원을 빼서 이자를 냈어요.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달째가 됐어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중개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월세문에 들어온 거 아직도 없나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도 안 찾아요. 공실이 너무 많아서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언제 좋아지는데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주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통장이 텅 비는 꿈, 길거리에 나앉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눈밑이 퀭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다음날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야간 알바 구함.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참을 서서 그 광고를 바라봤습니다. 70살에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일 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며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청소 알바 구함.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시급 1만 원, 편의점보다 조금 더 시급이 많았어요.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를 물었고 70이라고 대답했어요. 관리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일이 힘들다고 했지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차갑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살았나. 공무원 남편 내조하며 알뜰하게 살았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도 봤는데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청소도구를 받았어요. 1층부터 10층까지 복도와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걸레, 밀대, 쓰레받기, 진공청소기. 무거웠어요. 1층 복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팠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층쯤 올라갔을 때 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어요.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234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8시가 돼서야 겨우 10층까지 청소를 끝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4만 원. 하루 일해서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234만 원엔 한참 모자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식탁에 아침을 차려놨더라고요. 밥, 국, 김치, 계란말이.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준이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다고 바쁠 텐데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오래 못 봤다며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이 우리 상황을 알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남편은 아들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힘들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때문에 걱정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나가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 밑이 퀭했어요. 화장으로 최대한 얼굴에 생기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겼어요. 무거워졌다고 많이 컸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괜찮냐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일이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어요.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좋다고 연금 나오고 할 일도 없고 편하게 산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통장 잔액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 졸이는 게 우리 일상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고 우리 돈도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이제 희망 없다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중개사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한 채당 1억 5천 정도 할 것 같은데 세 채 합치면 4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가 투자한 돈은 총 7억 2천만 원. 그 중에 대출이 4억 3,200만 원. 4억 5천에 팔면 대출 갚고 1,8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3억을 날리는 거냐고 물었어요. 중개사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파는 게 낫다고 더 떨어지면 손해가 더 커진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4억 5천에 팔 수 있대. 남편이 그럼 얼마 남냐고 물었고 1,800만 원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팔자고 더 늦기 전에 팔자고 했어요.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가격을 3억 8천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팔리지 않았어요. 2024년이 됐습니다. 통장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남편에게 임대 보증제도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임대 보증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뒤에 직원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임대 보증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분명히 보증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그건 초기 분양 당시 계획이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보증 제도는 중단됐다고 했어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약서를 뒤적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 제도는 변경될 수 있음. 읽지 못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이자는 우리가 다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고. 빚은 자기가 다 떠안을 테니 재산 분할 받아서 따로 살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나도 같이 책임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나까지 망해야 하냐고 자기 잘못인데 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제가 먼저 얘기 꺼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반대했어야 했다고 자기가 막았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남편이 없었습니다. 집 안을 다 찾았지만 없었어요. 현관 신발장을 봤습니다. 남편 신발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디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밤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경찰이 가출 사유를 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빚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부부싸움 후에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하루만 지나면 신고 접수가 안 된다고 이틀 지나면 다시 연락하라고 했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이 구겨져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같이 책임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죽을 때까지가 언제까지냐고 우리 돈 다 떨어졌는데 그 후엔 같이 죽겠냐고 물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은 우린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줘도 남편은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 청소를 했어요. 5월이 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건물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온다고 했어요. 같이 오겠냐고 물었고 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건물로 갔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다고 한 번도 안 쓴 거라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한참을 둘러보더니 얼마에 파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세 채 합쳐서 3억 8천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3억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3억이면 대출 갚고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제 눈치를 봤어요. 제발 팔아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알겠다고 3억에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일주일 후에 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끝났네. 정말 끝났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계약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3억이 통장에 들어왔고 그 돈으로 바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4억 3,200만 원 중에 3억. 1억 3,200만 원이 남았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은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일단 이자라도 내면서 천천히 갚겠다고 대답했어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71만 원이라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청소일로 버는 돈이 한 달에 120만 원. 연금 150만 원 합치면 270만 원. 거기서 이자 71만 원 내면 199만 원 남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엔 빠듯한 돈이었어요. 병원비, 관리비, 식비 다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건물 팔았냐고 물었습니다. 얼마에 팔았냐고 물었고 3억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빚은 얼마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1억 정도 남았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사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래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달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옆에서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어요. 7월 초가 됐습니다. 아들의 이삿날 배웅을 나갔습니다.
이삿짐 차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주에게 할머니 보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어요.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 일에서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말했어요. 이삿짐을 싣고 떠나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편과 단둘뿐이라는 걸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일 좀 해볼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 자리가 났다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 나이가 74이었어요.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나 혼자 고생시킬 순 없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받는 일이었어요. 제 청소일 120만 원에 남편 경비일 180만 원, 연금 150만 원. 합치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71만 원 내고 379만 원. 두 사람이 살만했어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은행과 상담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11년이었어요. 72살에 시작해서 83살에 끝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3살인 제 삶은 이렇게 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남편은 경비실에 출근합니다. 한 달에 45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요.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80이 넘어서야 다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뒀더라면 어땠을까? 후회가 밀려와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교회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누가 권해도 먼저 의심하세요. 계약서는 작은 글씨까지 다 읽으세요. 특히 특약사항 거기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진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실 수 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남편과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봅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로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하게 지켜내세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빛나는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